그 임종성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임종석이 아니라 임종성입니다. 아, 임종석도 전 의원이네요. 네, 네. 경기도 광주시가 지역구입니다. 지금은 아닌데. 근데 임종성 전 의원은 친명 중에 친명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7인회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이죠.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영호 세계본부장한테 수천만 원 받은 것으로 진술이 됐고 그 의혹이 나온 이제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결이 되는 친명 연결고리였던가라는 겁니다. 임종성 의원이요. 워낙 통일교 행사에 많이 와서 사람들이 임종성 의원은 통일교 신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고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까지 불렀다고 그래요.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아까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이쁜 짓 하려고 불렀겠죠. 예, 그리고 네. 7인의 멤버 중에 3분입니까 4분입니까 중앙대 출신이. 그래서 중앙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중앙대 인맥이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임종성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글쎄 나는 적어도 전직이든 현직이든 정치판에 연결이 돼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돈을 받았다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요. 예, 이번에 참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그 사실 변호사 일 안 한 지 오래되잖아요. 사무실만 열어놓고 이러니까 그걸 딱하게 보셨는지 그 내가 의형님으로 모시던 분이 그 심심한 불러서 야, 내 용돈으로서 돈을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노동운동하신 그 장기표 선생님도 어느 날 야, 좀 내가 연결 전화번호 보내기 좀 모시고 와 이래가지고 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용돈으로 쓰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주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임종석은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권력과 직접 연결이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준다. 이거 웃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돈 주겠어요? 바라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한학자가 뭐 바보입니까? 윤영호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나 연결시키 아니 내가 윤영호한테 전화 걸어서 아니 한학자 총재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 날 연결해갖고 내가 그 큰질 꾹뻑하면 돈 1억 넣어서 주나? 안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연결이 다 돼서 요거는 1억짜리, 요거는 40만 원에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불가리 시계, 요거는 3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 물음표 이렇게 돼가 있지만 다 금액 액수가 정해지가 않는 등급에 따라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억 단위로 가는 특 그래서 그다음 급 뭐 이렇게. 내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우리 사이에만 있지. 통일교 측 그 명부에 전 변호사님은 무슨 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나는 완전 F급이지. 저 밑에 F급이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급이지 그냥.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이 전재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표 수리하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재수의 말보다는 전재수는 지금도 안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윤영호의 말이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특검에서 다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민중이 특검이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입건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놔뒀다가 공소시효 마지막이 돼서 이 국수반에 넘겼다. 이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전 변호사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중기 특검도 지금 속 터지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다는 아니죠. 것이 왜냐면 왜냐면 민중기 특검이 8월달에 윤영호한테 그런 진술을 받았을 때 보고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갔죠. 그런데 민주당은 손대지 마.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민중기 특검만 혼자서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죠. 민중기는 이미 그때 특검이 아니었죠.
8월 달에 권력의 끈앞풀이였지 특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뭡니까? 권력과 독립해서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번 3대 특검은요 묘합니다.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서 쫓겨난 윤석열, 김건희 둘이를 수사를 하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었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모두 다 그랬습니다.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특검이라는 이름을 떼어 붙여갖고 수사를 했으니까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뭐 권력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우리의 칼이다. 자신들이 칼로 봤는데 반대편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권력이 끈앞을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이라고 부를 수 없는 민중기든 조은석이든 행동 그지부터 말부터 모든 게 신중해야 되는데 민중기를 내놓고 권력의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권력의 끈앞풀 같은 짓을 해버린 거예요. 당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재수 문제란 말이에요. 전재수뿐 아니라 민주당이 연관된 무슨 드러난 사람이 네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국힘이 둘이가 있고 추가로. 민주당은 오늘 동아일보가 만든 도표에 따르면 민주당 쪽은 5명입니다. 아 5명이 됐습니까? 5명. 그러네 5명이네. 5명. 그런데 5명이 누구냐? 전재수, 임종성, 정동영, 이종석 이종석이 있더라고. 국정원장, 그다음에 정진상까지 5명. 정진상까지 하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야. 그 순간에 민중기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법률가가 아니에요. 이미 그는 쉽게 말하면 썩은 칼에 불과하다. 그래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한 당장 민중기를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민중기 특검을 재론식이라도 시켜달라. 내가 당장 구속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일을 벌여놓고 자기가 특검이라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상태로 계속해서 민중기 특검을 놓아두면 지금 정권에 여러 가지 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재수 버리듯이 민중기도 어느 날 버리는 카드가 된다면 아니 민중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네오 세미테크 사건부터 이번 전재수 사건까지 그리고 양평군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찰관 이 감사원이 감사해서 경찰관 4명에게 아참 국가인권입니까? 해서 경찰관 4명 1명 고발하고 3명 수사 의뢰하고 그리고 넘어간다. 그것도 코미디죠. 거기에 대해서 불법 수사에 대해서 총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민중기 특별검사가 져야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총 책임자고 그 밑에 검사부들이 있고 그 밑에 검사들이 있고 수사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중기는 나는 뭐 초인한 높은 곳에 있어서 몰라 그걸 자기 책임을 져야죠. 자기 밑에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불법 회유를 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진다는 말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바로 광화문에 광화문 내거리에 여기다 사무실까지 차린 사람이 나는 이게 민중기 특검이 광화문 KT 빌딩에 사무실 차린 것부터 난 정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김건희를 여기 소환했을 때 만인이 보는 데서 조리돌림 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까지 들은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수산 빌딩도 안 해놓고 왜 여기다 특검을 차려요? 차리기를. 아니 법조계는 저쪽에 서초동에 다 있잖아요. 광화문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게 KT 빌딩에다가 그러는지. 그것도 KT 빌딩은 사무 빌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민간 빌딩이죠. 수사 기능을 가진 그것도 특검 사무실을 만들어 놓는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임종성 전 의원 친명 연결고리 아니었겠느냐. 7인의 멤버였고 그다음에 뭐 친명의 핵심 중으로 분류가 됐었고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을 한 사람인데 오늘 말이죠. 한국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느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윤용호 씨가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임종성이나 김규환은 다 곁다리다. 글쎄. 예, 메인은 따로 있다. 메인을 그래서 제가 곁다리의 반대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본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임종성도 아니 우리가 겹불을 쬐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권력의 예, 겹불을 예, 쬐다. 예. 그러면 그 권력의 핵심들은 본부를 쬐다 이래야 됩니까? 본다리. 그러면 자 임종성조차도 곁다리 본인이 들으면 무지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살려주는 말인가? 지금 어제 윤용호 입을 다 주목을 한 것이 네. 윤용호가 어느 선까지 건드릴 것이냐. 그 앞에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를 만나겠다 네. 얘기를 했다는 게 뉴스에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윤용호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건가. 네. 모두 다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입 싹 씻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윤용호 나는 그거는 뭐 회유로 인해서 그렇다기보다 윤용호가 이 칼을 내가 칼을 갖고 있다는 걸 슬쩍 보여주는 것만으로 네. 말해야지. 그래서 멈춰야지. 칼을 뽑는 순간에 지목은 반드시 달아난다. 그렇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예. 위협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윤용호가. 예. 그래서 딱 해서 예. 모든 언론계를 긴장을 시키고 권력까지 다 긴장을 시키고 그 권력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어제 윤용호 최후 진술에 얼마나 많이 취재진들이 글쎄. 왔는지 중계 법정을 따로 차렸대요. 예, 글쎄요. 법정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옆에 이 모니터만 보여주면서 여기서 취재하라 그래가지고 따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거기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당도 있는 거예요. 예. 야당에서도 가장 콩닥콩닥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네. 야당도 벌써 둘이가 이름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가 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권성동이는 구속돼가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가슴 콩닥콩닥콩닥 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윤용호를 다 기대를 했는데 정말 윤용호는 저를 실망을 시켰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 목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목도 함께 벨 줄 알았거든. 아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을 지키기 위해서 칼집에다 칼을 다시 꽂은 거야. 난 요 정도만 하겠어. 그런데 어제 윤용호 최후 진술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했다. 통일교 교단을 직격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협박을 했다. 그런 말까지 또 윤용호가 했거든요. 그래서 윤용호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여야 정치인들 혹은 자신을 이렇게 올가면 뭐 특검 혹은 그 누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한학자 총재한테 딱 칼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가족을 건드릴 것 같다 네. 하니까 그리고 원래 그런 종교 단체뿐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네. 그 권력 서열한 5위 안에 들어가고 하면 그 돈을 특히 돈을 만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네. 반드시 뒷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문제를 네. 건드린 것도 그런 거와 다 연결이 돼가 있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특히 이제 윤용호 그 부인은 통일교 안에서 예. 재경국장인가 하는 예. 핵심 요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돈을 만졌던 예, 거야. 그렇죠. 예, 그렇으니까 지금 이 한학자 입장이 또 아주 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예. 총재께서도 나는 참 종교단체 그 문선명 총재가 그 하늘나라 가니까 그 예. 부인이 또 총재가 돼서 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 통일교 신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큰절을 하고 봉투를 막 받고 하고 그런 관리를 윤용호 부부가 했단 말이에요. 네. 윤용호 부부가 다 돈을 다 관리를 하고 가령 큰 돈이 1년에도 천몇백억 되는 돈 일본서 오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그치고 하니까 그 장부 관리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믿을 사람 아니면 못 맡게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찰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윤용호 부부가 정치인들한테 어프로치를 하고 브릿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 측은 지금 그거는 윤용호 개인적인 일탈이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학자는 실제 예. 한학 입장에 대 보십시오. 그 정치판을 자기가 내걸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네. 이러니까 윤영호가 오늘은 권승동을 만나야 됩니다. 권승동이 언제 올 겁니다. 그 액수는 한 뭐 1억 정도를 쇼핑백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려고 하면 복돈이라는 말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재수 쟤는 뭐 언젠가 명품 시계를 좋아하니까 이 불가리 시계 불가리 시계 비싼 건 2, 3억씩 한대요. 그 굉장히 얇은 시계가 네, 있습니다. 네. 시계에서 가장 얇은 그 무브먼트를 자랑하거든요. 혹시 집에 몇 개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명품 시계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끔가다 차는 게 하나 있을 뿐입니다. 아, 참. 이제 그런 상황을 내가 보면은- 다음에 명품 시계 하나 사드릴게요. 근데 아니면 차고 있는 걸 벗어서 드리거나. 아니 근데 그걸 보면은 한학자 총재하고 윤영호 본부장 사이에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 또 한학자 총재하고 특검 쪽은 서로 지금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측 그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상관으로 연일 두고 지금 교단을 해체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 문화부장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수많은 소설도 많이 읽으셨을 거고 문화부장 하니까 대부분 그 옛날부터 뭐 시드니 셸던 유어 이런 소설들 결말이 다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핵심들이 다 파멸되잖아요. 이런 소설이 더러운 돈이 오고 간 스토리에 거의 모든 소설, 뭐 인형의 계곡부터 시작해서 시드니 셸던 유의 소설까지 그 소설의 결말은 우리를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그 소설의 끝은 딱 두 자입니다. 파멸.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국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소극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최종적인 것은 비극으로 끝난다? 다 파멸이죠. 그래서 나는 파멸이다. 파멸. 그래서- 파멸.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권력은 뭘 해야 되느냐? 겸허해야 한다. 이런 일 앞에 진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공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겸허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것은 드러난다. 그때 드러났을 때 더 큰 파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 역사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권력이 가령 뭐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특히 법왜곡죄를 만든다. 이 나치도 아닌데 법왜곡죄를 만든다. 뭐 온갖 소리를 하잖아요. 사심죄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좀 겸허해라. 왜 역사와 진정을 하려고 하느냐? 역사와 진정을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역사책을 봐라. 최소한 지난 한 200~300년 서양사든 동양사든 동양에 특히 중국에는 왕조가 다 대부분 수명이 200년이다. 그 왜 다 무너지는데? 스스로 무너졌다. 집권을 하는 순간 역사책을 보기는커녕 본인이 새 예. 역사를 쓰려고 하잖아요. 아니 중국의 왕조들이 왜 다 무너져요? 스스로 자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전정이 무너지고 군정이 무너지고 세정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너진다 이라거든요. 지금 그런데 후일에 전정, 군정, 세정은 뭔가 하면 부동산 정책 바꿔 말하면 우리 지금 국세 정책 뭐 이런 현대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군정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균등히 해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병역 면제시키고 예컨대 그러면 민심이 이미 위반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군정과 세정 이런 것을 제대로 한 나라는 그나마 오래가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스스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같이 보면 역사와 전쟁을 벌이는 놈들은 왕조가 제일 일찍 무너집니다. 제일 일찍.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대중에게 허위로서 강압을 하고 그리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옥죄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법 왜곡죄라는 걸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도
대통령 임기 집권 5년은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번 민주당 정권 들어오고 나서 내가 제일 놀란 단어가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아. 판사가 한 재판을 수사를 하겠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거 뭔가 민주주의 기본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와해를 시키는 전대미문이에요. 전대미문. 예, 와해를 시키는 네. 거예요. 판사가 내린 재판의 결과를 놓고 판사를 수사를 하겠다. 이 발상이 판사의 판결은 평생의 대상은 되지만 수사의 대상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3심 제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판결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국가 배상제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재심 제도가 또 있고. 네, 우리 법에는 그래서 판사의 판결로 오류가 생기면 그거를 판사한테 그러한 재판의 임무를 부여했던 국가가 그걸 대신해서 거기다 배상을 해주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 사람이 20년째 감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달된 DNA 기법으로 다시 예. 조사를 뭐 해보니까 진범이 잡혔다. 이거 진범이 아니네. 예. 이럴 경우에는 그 판사한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역사상 예. 사형 집행 직전에 예. 사형 스톱시킨 주지사가 전화를 해갖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두 건인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부탁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예. 그 시민단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래된 장기 복역수들이 자기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역수들 중에는 예, 뭐 있겠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DNA 수법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진전이 돼 있으니까 그때 피해자의 몸에 묻어있던 혈흔이나 체액 같은 것을 다시 조사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의 지금 DNA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일단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 범인 아니구나. 혹시 지금 장기 구속돼 있는 사람 중에 그 무죄를 주장하는 아는 지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미 기사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아, 많이 나왔죠. 네, 그럼 많이 나왔는데, 나왔어요. 저는 실제로 예. 실제로 그 무죄를 주장하는 그 아니 징역 7년을 살고 나와갖고 네. 아직도 무죄라고 왕왕대는 사람이 내 사무실에 꾸준히 연락을 해와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뭐 그렇게 어떻게 해서 모르겠네요. 이제 가령 판사가 오판을 했을 경우에 아니 의사도 오진하고 기자도 오보를 낼 수 있고 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오진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이 내 좀 지나가는 갯다리 말로 네. 가장 뭐 암이다 이랬는데 그게 오진이다 이러면 네. 오진인 줄 알면서도 화가 안 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뭐 어쨌든 그런데 아무튼, 네, 어쨌든 근데 나는 이 정권에서 법 왜곡죄란 말이 예. 이 정권의 법률가가 얼마나 많아요. 예. 고금장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이 이번 그 지난 총선에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렇습니다. 예. 세 분이겠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검장했던 이승윤은 고금장은 아니었으니까 세 분이네요. 그런데 그런 법률 전문가들이 숱하게 있는데 법 왜곡죄란 말이 나온다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재명 스스로가 자신이 법률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법시험을 통과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법 왜곡죄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담 재판부를 이번에 2심부터 하자. 본인이 지금 이걸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 왜 하겠어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 이쪽이구나. 만에 하나라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내란죄 무죄 이래버리면 이거는 주추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